예, 학생들 안녕하세요. 그 글로벌 마케팅 원론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가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가지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다음 주가.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그냥 계속 수업하고요. 그 다음부터 5월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면 그때 이제 시험을 본다든 시험을 중간고사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중간고사를 연기하고 수업을 계속 하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아마 지금 뭐 여건이 좀 좋아져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강의실에서 학교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요렇게 계속 수업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뭐 아마 다른 과목들도 그 교수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강하고 있는 다른 과목도 저랑 비슷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레포트를 내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험을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든지 할 텐데 하여튼 제 과목은 글로벌 마케팅 원론 수업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요. 제가 그리고 요즘 틈이 나는 대로 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뭐 문의사항, 질문사항 같은 거 있는지, 강의는 잘 듣고 있는지, 뭐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아직 통화 안 한 학생들도 있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된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뭐 많은 학생들이 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또 책도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잘 이렇게 따라와 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으로 따지면 교과서로 따졌을 때 124페이지 조직구매. 요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조직구매는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게 개인들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구매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직체, 산업체, 구매의사 결정 과정, 구매의사 결정 과정이나 구매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게 이제 산업체 시장, 비즈니스 마켓, 또 인스티튜셔널 마켓, 이거는 어떤 기관 시장, 우리 같은 학교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여러 또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들, 무슨 단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기관 시장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정부 조직. 그래서 정부 조직은 그 조달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를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조달받고 뭐 물자나 서비스들을 조달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B2B 시장이다.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런데 특히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B2G, 사업체와 G, 가버먼트가 B2G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 그냥 개인 시장은 B2C, large B, 아라비아 숫자 E, 다음에 C, 컨슈머, B2C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간 시장 있죠? 개인 간 시장은 뭐 C2C, 컨슈머 to 컨슈머, C2C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C2C. 역경매다. 역경매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하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 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name your own price. 그래가지고 내가 뭐 처음 나온 게 이곳으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뭐 어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이 여행지를 가장 싸게 뭐 항공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항공사든 여행사든 나와봐.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주조가 되고 비즈니스가 기업체가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소비자가 주도권을 갖고 고르는 그걸 이제 역경매라고 그래요. 역경매. 보통은 소비자들이 많고 공급자, 기업체가 있어서 그게 B2C인데 그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C2B,
C2B 그래서 역경매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구매 시장에 대해서 요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2B, 뭐 B2C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고, 또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그래서 기업체와 산업체와 정부와의 관계다. 다음에 C2C다. 그러면은 콘슈머 투 콘슈머, 소비자들 간에 뭐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뭐 벼룩시장에서 판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C2C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또 특이하게 당근마켓 같은 것도 일종의 플랫폼은 당근마켓이라는 거기서 가지고 있지만 이제 C2C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가 또 디지털 온라인에서 P2P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내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상황을 보면 구매하는 상황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 스트레이트 리바이 하면은 완전 재구매니까 아주 일상적인 루틴한 제품들을 과거에 샀던 제품을 뭐 조건을 안 바꾸고 거의 재주문, 리오더 하는 거. 그래서 공급업체로부터 선택해서 대부분 한번 산 데서 계속 거래를 하면 쉽잖아요. 어떤 크게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받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자동 재주문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 재구매, 이렇게 단순 재구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 재구매 또는 뭐 완전 재구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을 다시 그냥 재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달라지는 게 없어서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랑 대부분 거래하지만 한 군데랑 너무 계속 거래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규 공급 제한 업체들한테 새로운 것 제안을 받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려는 시도를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modified rebuy 하면은 사긴 사는데 새로운 걸 사는 거죠. 새로운 제품 사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배달 조건이라든지 기타 조건들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공급업체들은 이게 스펙이 달라서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하던 서플라이어들은 아무래도 좀 긴장하게 되고 거래처를 또 뭐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지만 신규 공급 제한 업체들은 기존 업체들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해서 일부 사업을 따낼 기회를 엿보죠. 우리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험 같은 거,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런 손해보험 같은 거 들으면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계속 들으려고 그러면은 듣도록 다시 재계약이 되도록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시하면 소비자들이 가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기존 업체들이 긴장하는데, 어쨌든 수정 재구매라는 거는 제품의 어떤 사양이라는 게 스펙이죠. 스펙, 가격, 배달 조건 또는 기타 조건들이 변경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 재구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신규 과업, 뉴 태스크, 신규 과업 구매자는 최초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뭐 해서 우리 교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실에서도 기존의 어떤 그런 칠판이라든지 어떤 이런 화이트보드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정보통신 그게 다 되는 디지털화된 그런 또 이 전자칠판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비싼 거. 그런 거를 사게 된다면 이런 거는 기존에 했던 거랑은 전혀 새로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한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나 위험이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참여자의 수도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또 결정하는데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신규 과업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가 점점 더 신규 과업 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리스크도 또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산업 구매자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뭐 완전 재구매, 단순 재구매에 있어서는 제일 쉽고요. 그죠? 완전 이제 가장 의사 결정 과정이 쉽고 의사 결정이 뭐 그냥 이러는데 신규 재구매에서는 좀 뭐 그리고 구매 과정에 있어서 인지, 관심, 평가, 시험, 채택 등 여러 단계를 또 거치고요. 그래서 보통 판매원들이 이제 인지, 보통 소비자랑 마찬가지예요. 구매 과정에 있어서는 인지, 처음에 어웨어니스를 높이려고 하면은 광고라든지 이런 대중매체가 중요하고, 관심을 끄는 단계에서는 판매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 기술적인 출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많은 산업 구매자들은 한 판매자로부터 문제 해결을 전체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해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바잉, 시스템 구매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에 뭐 냉난방 시스템을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에?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런 게 이제 더 발달해가지고 뭐 그렇게 알아서 뭐 자동화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화도 되고 여러 가지 돼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시스템 구매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시스템 판매 또는 이걸 변형을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시스템 계약, 시스템 컨트랙팅을 하고 한 고급 업체가 구매자에게 모든 유지 보수 운영, 메인트런스나 리페어나 오퍼레이팅 이걸 MRO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저학년들에 이래서 모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든 제품을 사면 컴퓨터 시스템을 산다든지 뭐 서버를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마 정수기 같은 거 많이 쓸 거예요. 정수기 같은 거 쓰면은 그 뭐 웅진코웨일 쓰던 뭐를 쓰던 하면은 또 뭐 이 화장실에 그 비데 같은 거를 요즘 또 많이 하죠. 그런 것들 하고 뭐 이러면은 또 뭐 우리 그 KT 같은 데랑 뭐 IPTV 뭐 이런 것도 또 서비스 또 당연히 그거 하고 스카이라이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은 와가지고 고쳐주고 예? 또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하고 그게 이제 메인트런스 유지 보수 리페어 예? 다음에 오퍼레이팅 그러면은 운영 예? 잘 작동하도록 하게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MRO 그래요. MRO. 메인트런스의 M. 그리고 repair, 수선 뭐 이런 말이죠. 수선의 R. 그리고 operating, 운영의 O. 그래서 MRO 계약 이런 걸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설치를 처음에 구매하는 것보다 이 MRO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뭐 여러분들 산업체 시장에서는 뭐 그 항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이 MRO.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괄 공급하게 되고 결국은 조달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요랑 문서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매센터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산업체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 구매 과정에 담당하는 뭐 사람이나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를 총칭해서 구매센터, 더 바잉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바잉센터. 예? 그러니까 바잉센터면 산업체 시장에서는 뭐 아까 개인 시장보다 개인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죠?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그리고 또 복잡하고 뭐 이렇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조직들을 합쳐서 바잉 센터, 더 바잉 센터, 이렇게 구매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웹스터와 윈드가 구매 조직의 의사결정 단위를 구매 센터, 예? 그러니까 구매 조직의 의사결정 단위를 구매 센터라고 부른다. 구매 센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매 센터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이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으로 구성이 되며 결정에서 생기는 일부 공동목표와 위험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구매센터는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이러한 역할들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 예? 봐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뭐가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이게 뭐가 이게 지금 요번에 이럴 수 있어요. 요번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이거를 실제로 스튜디오 그 관련되는 이런 영상 시설이라든지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녹화 시설을 더 만들어야겠다, 더 사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 관련된 부서 우리 학교로 따지면은 아마 교무처와 관련해서 교수학습개발센터 뭐 거기서 이렇게 영상 그거 하는 무크지원센터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을 요청하는 조직 내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 이렇게 교무처 같은 데는 그걸 요청하면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거기 담당 직원이 조금 사용을 하고 조작을 하겠고 그렇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은 저 같은 교수들이 가서 거기서 찍는다고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들로서 많은 경우 구매 제한을 발의하고 제품 요건을 정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사용자가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살 때 잘 아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스펙은 어떻고 뭐 대안 평가를 위해서 정보를 또 어떻게 찾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거를 영향자,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서. 근데 실제로 구매를 하려면은 그게 구매부서라든지 뭐 총무부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구매 결정을 하겠죠. 근데 구매 결정 자체도 그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구매를 결정하는 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뭐 액수가 크고 그러면 총장까지도 이렇게 대학의 총장 아니면 기업체 같으면 사장까지도 이게 그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되고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또 결정자나 구매자가 신청한 것들을 또 좋아요 그러고 인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프루버라고 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에는 구매를 합니다. 실제로 이걸 발주를 하고 요즘은 뭐 이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대학 같은 데서도 얼마 이상 되는 경우는 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한 업체랑만 이 계약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여러 복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쪽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절차를 거치는 뭐 구매부서라든지 뭐 총무부서라든지 뭐 여러 재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고 구매 조건을 정하는 공식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서 뭐 제품 사양을 정하는 데도 도움되지만 선정과 또 협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구매자고요. 그리고 이제 문지기다. 그럼 문지기는 구매센터 구성원들에게 판매자나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구매 대리인과 뭐 접수계 직원 여러 군데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게이트키퍼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 활동에 담당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접수를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구매 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게이트키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센터에는
initiator, user, influencer, decider, approver, buyer, gatekeeper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실제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에 뭐 제한자가 사용자랑 같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영향자가 같을 수도 있고 사용자랑 또 뭐 어떤 우리는 뭐 따로 승인해 주는 사람은 없어. 결정자가 하고 나면 끝이야. 바로 구매 들어가. 뭐, 그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응?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모든 단계를 다 거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센터, buying 센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매센터는 보통 관심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설득 수용성이 다르고 때때로 의사결정 기준이 매우 다른 참여자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어떻겠어요? 제품 성능이 극대화되는 걸 원하고 생산부서 사람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뭐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의 신뢰성을 원하고 재무부서 직원들은 더욱 같은 값이면 가급적 싼 거에 초점을 맞추고 구매부서는 운영 및 대체 비용에 관심을 가진 그래서 구매센터에는 여러 그 구성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의견이 옥신각신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 in one voice, with one voice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막 또 싸우는 경우가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나 그거를 잘 이렇게 그런 갈등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풀고 우리 여러분 기업체 여러분들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영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광고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판촉하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싶지만 그 재무부서라든지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등 또 뭐 협상 조정 그런 거예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뭐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랑 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여러분들은 좋은 거 뭐 막 비싼 거 제일 또 팬시하고 디자인도 좋고 이런 걸 사고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사야 되는 것처럼 이 산업체 시장에서도 이 구매센터 시장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구성인자들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어떻게 이거를 다 조정하고 절충하고 그죠? 조정하고 절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하느냐 그게 결국은 뭐 경영 의사결정인 것 같고 뭐 사람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경영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인생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서로 다 의견이 다르고 여러분들 뭐 그 어떤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이런 모임 같은 걸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뭐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렇게 사귀어도 서로 싸울 때가 있고 뭐 그런 걸 잘 이렇게 슬기롭게 해나가듯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이제 구매센터.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 책에 129페이지에 그거 조금 마케팅 인사이트가 잠깐 나와요. 마케팅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마케팅 인사이트를 보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량 판매를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종업원이 500명 미만이고
대부분의 비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수입이 7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 막대한 마케팅 기회와 동시에 매우 큰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그랬을 때 산업 규모, 사업 연수에서 굉장히 뭐 파편화되어 있다, 퍼져 있고 되게 조그맣다 이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몇 가지 마케팅 지침들이 있다. 그래서 소기업이랑 중규모 기업은 또 다르다. 그래서 우리 뭐 중규모 기업, 또 중견기업 이렇게 나눠요. 네? 그래서 100만 달러와 5천만 달러 수입 혹은 종업원 10명의 신생기업과 종업원 100명의 성숙기업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그래서 IBM 같은 데서는 공통 웹사이트에서 소기업과 중규모 기업에 대한 제공물을 구분해요. 우리도 그래서 그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뭐 자산 규모가 얼마, 뭐 매출이 얼마, 뭐가 얼마, 종업원 수가 얼마에 따라 그걸 구분한다. 또 그 모든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공급업체 접촉점 또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한 장의 청구서를 제시하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AT&T는 종업원 100명 미만의 수백만 기업들의 인터넷,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네트워킹, 웹 호스팅 및 원격 화상회의를 일괄적으로 서비스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그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라. 인터넷이라는 것은 휴대패커트는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의사결정자는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거나 적어도 탐색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상세한 광고, 직접 우편, 이메일 캠페인, 카탈로그 및 이벤트의 특징을 갖췄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유자와 첫 접촉점이 인터넷이었다고 하더라도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라. 접촉을 해라. 그리고 판매 후 지원을 해라. 소규모 기업들은 뭐 규모가 작다고 대기업에서 막 뭐 이렇게 갑을 관계 여러분들 알죠? 그러는데 파트너십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하고 몰입도 하고 그래라. 그리고 목표 고객들의 니즈가 뭐고 그들이 선호하는 구매 방식이 뭔지 항상 그 과제를 인식해서 풀려고 노력해라. 그걸 이제 책에서는 숙제를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129페이지 마케팅 인사이트 중소기업 대상 대량 판매라고 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항상 큰 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에 뭐 이렇게 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대기업은 크고 다른 중소기업들이 붙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힘이 아무래도 대기업이 우월하고 중소기업들은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당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이 건전한 경쟁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도와줘라. 예.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시면 알아요. 뭐 우리 그냥 현대차라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부품들이 뭐 수만 가지라고 그래요. 뭐 3만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로 한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데는 전 세계에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에 뭐 러시아, 뭐 터키, 뭐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뭐 기아 차량 다 같이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진출해 있어요. 또 뭐 인도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또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막 퍼져 있는데 그럴 때 생산 공장을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거기서 이제 가서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회사를 설립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고 그러는데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 가지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큰 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들어가면 그 밑에 새끼 기업들이 따라가요. 새끼 기업들이 따라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뭐 제가 예전에 슬로바키아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뭐 거기 기아차가 있다. 그럼 기아차가 가는데 거기에 뭐 그 무슨 고무 벨트, 예? 고무 벨트 같은 거 생산하는 그때 동일 고무 벨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청 업체랑 이 원청 업체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죠. 뭐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요새 뭐 국내에는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고 해외에서는 자동차가 생산이 돼도 잘 안 팔리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생산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와이어링 하니스 그러니까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그 선들이 들어가죠. 선들 와이어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그걸 하는데 그거가 그렇게 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거를 그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니까 자동차는 수만 가지 부품 중에 하나만 없어도 뭐 생산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뭐 계속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중국 업체에서 그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유럽이나 아무래도 미국이 큰 수요처였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제품의 수요처인데 지금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일단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거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뭐 소비를 못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뭐 이동하는데 문제도 없고 또 뭐 그 유흥업소니 이런 데가 빼고는 다 하죠. 근데 다른 데는 지금 거의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통화해보고 그러면은 식료품 같은 거를 사는 거 말고는 그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사고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테이크아웃으로 배달하는 거 말고는 가서 레스토랑에서 먹는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 침체까지 가는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를 지금 걱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를 보면서 하여튼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그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못하면 우리도 사실 이 수업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나서 얼굴도 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참 아쉽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게 참 소중한 순간들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막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데 이거로써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뭐 백신이 개발되든지 이게 슬기롭게 전 세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장기화되고 막 이러면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공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장기적인 아니면 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간다든지 뭐 그래서 뭐 우리 뭐
L자형이니 무슨 형이니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모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게 우리가 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이런 걸 하려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시츄에이션 또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뭐 필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준 거니까, 항상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제가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파급 뭐 시나리오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또 강의도 한번 해줄 거예요. 저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8주차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알고 있어야지 뭐 마케팅 전략도 짜고 기업 경영도 하고 뭐 하고 또 나중에 준비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하게 하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5가지라고 그랬죠. 5단계라고 그랬죠. 뭐죠? 머릿속으로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문제 인식, problem recognition. 다음에 정보 탐색, information search. 세 번째, 대안 평가. 네 번째, 구매, purchase. 다섯 번째, 구매 후 행동, post purchase behavior. 이렇게 5단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산업체의 구매 과정 단계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해요. 복잡하고, 아까 우리가 배운 구매 종류가 신규 구매냐, 수정 재구매냐, 신규 구매는 신규 과업이냐, 수정 재구매냐, 완전 재구매냐, 단순 재구매냐에 따라서 그 구매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5가지 중에 첫 번째 문제 인식, 두 번째 문제를 인식하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기술, 그죠? 전반적인 요구를 서술한다. 세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제품 명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인식과 관련된 게 굉장히 이렇게 산업 구매이기 때문에 1, 2, 3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제품 명세 중에 일부 또 정보 탐색도 있지만 공급업체 탐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안서 요청, 공급업체한테 여러 공급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를 제안서 평가를 해서 대안 평가를 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문 루틴 명세를 보내서 실제로 이게 성과가 어떤지 검토를 하는, 이런 8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꽤 오래된 요람 윈드라고 해리스라고 페리스 존슨,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그런 논문에서 나온 건데, 뭐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요거 구매 종류가 완전 재구매냐, 완전 재구매는 뭐겠어요? 뭐 저런 문제 인식이라든지 전반적 요구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대학 같으면은 백목 사는 거예요. 백목 분필, 뭐 이런 거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커 이런 것도 그냥 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물 마시면은 물 마시는 거 거기랑 계약한 대로 그냥 쭉 갔다 오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떨어지고 나면, 재고가 떨어지면 하면 채워지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때 문제 인식을 하고 요구까지 기술하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제품 명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공급업체 탐색이라든지 제안서 요청이라든지 공급업체 선정이라든지 주문 루틴 명세가 없이 그냥 제품 명세 얘기해서 쫙 하면은 그냥 하고 똑같은 말. 근데 그게 뭔가 스펙이 달라지는 수정 재구매가 이루어진다. 수정 재구매로 스펙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문제인식도 이루어지고 전반적 요구 기술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제품 명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공급업체 탐색이라든지 제안서 요청이라든지 공급업체 선정이라든지 주문 루틴 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과 검토는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거랑 완전 재구매에서는 그냥 거의 없었던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게 변한다. 수정 재구매이기 때문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거 되기 때문에 변하고 신규 과업인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모든 항목, 문제인식서부터 전반적 요구 기술, 제품 명세, 공급업체 탐색, 제안서 요청, 공급업체 선정, 주문 루틴 명세, 성과 검토까지 구매의 8가지 모든 단계를 거쳐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걸 얘기를 하죠. 알겠어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산업체에서 비즈니스 업체에서 구매하는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구매 단계가 8가지로 돼 있는 구매 단계가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모두 거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거 제품 명세라든지 성과 검토라든지 이것만 거치는 게 있고 중간에 수정 재구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거치는 게 있고 안 거치는 게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문제인식은 얘기를 쓴 거고 전반적 요구 기술이나 제품 사양이죠. 이럴 때는 제품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용이 덜 드는 생산 방법으로 부품을 재설계, 표준화 또는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다. 그리고 공급업체를 탐색하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 업계 주소록이라든지 접촉을 해본다든지 산업체 광고라든지 전시회 인터넷 등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E-허브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허브라고 해서 수직적 허브 같은 게 있고요. 수직적 허브라는 거는 플라스틱, 철강, 화학, 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원재료서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버티컬하게 수직적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수직적 허브라고 그러고 기능적 허브는 수행하는 기능들 말하자면 펑셔널 허브 그래서 로지스틱스라든지 매체 구매라든지 광고라든지 에너지 관리 같은 거로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큐어먼트가 조달인데 조달을 전자적으로 한다. 그래서 프로큐어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공급업체 탐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안서 요청에서는 제안서 요청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아주세요. RFP 그래요. request, R-E-Q-U-E-S-T, request for proposal. proposal이 제안서거든요. request for proposal 이렇게 제안서 요청해서 제안서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주고 한 페이지나 간단하게 이제 보내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안서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PT,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여러 가지 기준에 배점을 해가지고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문 루틴을 하는데 거기에 포괄 계약 이런 것도 있고 무재고 구매 계약 그래서 그 포괄 계약이라고 하면은 특정 기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필요할 때 공급업체가 재공급하기로 약속한 거 그런 걸 우리가 블랭킷 컨트랙트 블랭킷이 이제 담요로 싸잖아요. 그래서 포괄 계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때때로 무재고 구매 계획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탁탁 그거까지 주는 거, 뭐 지속적으로 보충해주는 프로그램, continuous replenishment 프로그램, 그리고 공급자 관리, 재고, 랜덤 매니지드 인벤토리하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문 책임을 공급자에 넘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편하고 싶잖아요. 아이 뭐 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줘. 니들이 다 알아서 잘 관리하다가 내가 미리 받아놓고 쓰다 보면은 아 이거 문제돼. 그냥 너희들이 다 관리해서 내가 경영활동이나 생산활동을 하는데 문제만 없게 해줘. 이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주문 루틴 명세, 그래서 뭐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 또는 공급자 관리, 재고, 뭐 블랭킷 컨트랙, 무재고, 스타일리스 프리처스 플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여러분 눈치 빠른 학생들이 왜 이제 특히 우리 같은 데서 왜 대기업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복잡한 일들은 자기나 하고 자기 힘. 예? 왜 공사 이런 데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은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불법적으로 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중소기업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이제 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주문 루틴 명세고 성과 검토는 뭐 그 133페이지 보면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요. 예? 어떻게 하느냐? 최종 사용자와 접촉해서 평가를 요청하기도 하고 가중점수법을 이용해서 공급업체를 평가하기도 하고 저성과 비용을 짓게 하여 가격을 포함 조정된 구매원가를 제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저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표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책에 보면은 산업구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표 5-3에 뭐 카탈로그를 본다든지 수직적 시장, 이제 vertical integration, 그러니까 VHS, vertical integration이 이제 수직적 시장이죠. vertical marketing system, VMS 또는 vertical integration.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산업재나 매체 같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들은 플라스틱닷컴을 포함한 전자허브로 불리는 전문 웹사이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플라스틱닷컴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또 순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현물 시장이나 교환 시장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교환을 통해서 프라이빗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고 물물 교환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구매 제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132페이지 표 5-3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마지막에 134페이지는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그 기업과 소비자, 고객과의 관계가 CRM,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얘기했죠. 그건 뭐냐 하면 고객을 확보해라, 고객을 유지해라, 고객의 가치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B2B, large B, 아라비아 숫자 2, large B, CRM 그래가지고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간의 고객 관계 관리가 되는데 그거를 특히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줘. 그런데 한쪽이 공급을 받고 한쪽은 공급을 하는 데니까 파워가 공급을 받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직적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둘 사이에 트러스트와 커미트먼트가 중요하다. 트러스트와 커미트먼트가 중요하고 둘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아닌 공급을 하는 사람과 공급을 받는 사람의 구매자와 판매자 그런 식의 관계보다는 서로 간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윈윈하는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파트너 PR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M.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구매자 공급자 관계가 8가지 범주로 뭐 134페이지 보면은 기본 구매 및 판매, 뭐 또 최소한의 관계, 또 뭐 계약 거래, 계약 관계, 고객 공급, 협동 시스템, 협력적 파트너십, 상호 적응적 또는 고객은 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수직적으로 이것들을 한쪽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양자 간의 파트너로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고객과 공급업체 관계에 있어서는 안전조치 서로 간에 하여튼 그걸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거기 보면 이제 특정적 투자 이게 특정적 투자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전기차를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할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내가 아주 특별한 전기차를 만들까 너는 다른 데 말고 새로이 우리가 시킨 대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납품해.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중소기업이 그러겠죠. 그거는 다른 기업에서는 안 쓰는 거. 너 그럼 나랑 계약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죠? 특정 기업과 같이 사슬 파트너에 맞춰진 지출이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장 부지에다가 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해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완전 묶여있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손해를 안 보겠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투자해 놨는데 저 옆에 다른 중소기업이 더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더 좋은 조건에 줄 것 같으면 야, 너 안 되겠다. 나 이쪽이랑 옮길래.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쫙 되면은 어때요? 이제 우린 계속 우리 것 저기가 안 사줄 수 없어.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 안 하고 뭐 지가 안 사, 배겨 우리 이렇게 해놓고선 다 해놨잖아. 그러고선 뭐 공급업체가 기대된 가치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기회주의라고 해요. 이러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리스크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 규모라든지 누가 누구에 종속되고 누가 누구에 우월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라는 게. 그죠?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 서로 파트너로서 관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경영학에 있어서 제일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러스트가 아닌가 신뢰가 아닌가 신뢰를 하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못 믿으면 뭐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부부간이라고 합시다. 못 믿으면 그로부터 피곤해져요. 그죠? 네? 계속 감시해야 되고 그죠? 뭐 꼬치꼬치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신뢰라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면 계약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동양사회에서는 과거에부터 그런 것들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죠. 중시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 신뢰에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서구화되고 합리화되고 막 기업관계가 그렇게 돼가지고 변호사라든지 그런 계약서, 그런 법적인 리걸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하지 못하면 협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그럼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또 계약서 써야 되고 비용이 들죠. 또 이걸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감시 비용이 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짧은 부분이지만 특히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은 기업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제가 5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5장을 했고 바로 여기에 이어서 6장 제3부 전략적 브랜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부 전략적 브랜드 관리는 6장 표적 마케팅, 7장 경쟁적 및 효과적 브랜드 포지셔닝, 8장 브랜딩 핵심 사업의 성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쉬지 않고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쫙 얘기를 하면은 좀 목이 그래요. 먼저 제6장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볼 때 시장을 제일 처음 어떻게 나누나 그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고 그러죠. 나눈 시장 중에서 우리한테 매력적인 시장을 어떻게 택하느냐 그걸 이제 타겟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맞게끔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포지셔닝 정의하느냐 그걸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챕터 6에서는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표적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할게요. 이제 먼저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 또는 산업재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나누냐 기업은 어떻게 가장 매력적인 목표 시장을 선택하는가 시장 세분화 수준은 어떤가 이걸 보통 우리 STP 그래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T 타겟팅 표적화 P 포지셔닝 정의화 다시 한번 STP는 굉장히 중요해요. STP S 세그멘테이션 T 타겟팅 P 포지셔닝 중요한데 제가 뭐 이거 학부 학생들 가르칠 땐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수박 이제 곧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수박철이 되는데 수박이 있으면은 수박을 어떻게 자를까 자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크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깍두기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를까가 세분화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자르는가 세분하고 자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르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나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기죠. 큰 수박 한 통이 전체 시장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게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표적화. 그러면은 그거를 먹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역시 달다, 맛있다, 시원하다. 내지는 나는 역시 선택을 잘해. 뭐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걸 갖는 거를 정위화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STP라고 해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STP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ST 그 내용을 표적 마케팅에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얘기를 합니다. 143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초코파이와 카카오톡 사례가 아주 짧은 사례가 있는데,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오리온은 카카오톡 등 채팅 앱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리온은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 고래밥, 참붕어빵의 만화 캐릭터들을 묶어 모바일 이모티콘을 출시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건 더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즐겨 쓰는 앱의 이모티콘으로 자사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노력한다. 오리온의 마케팅 관리자는 SNS에 익숙한 2030 세대에게 오리온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하게 됐다. 그래서 향후 다른 제품의 캐릭터들을 환영한 이모티콘도 지속 출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143페이지에 나오는 그 도입 사례, 다음 페이지로. 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말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나누는 건데 지리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영남, 호남, 서울에서도 다시 구로 나눈다든지 도시, 농촌 이렇게 지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걸 지리적 소비나 이렇게. 미국 같으면 동부냐, 서부냐, 중서부냐, 북동부냐, 남부냐 이렇게 나누죠. 다음에 또 인구 통계적 세분화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의 나이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70대냐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소득에 따라서 요즘 좀 여러 가지 경제가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저거를 많이 주려고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소득으로 했을 때 70%까지 주느니 뭐니 다 그 기준이거든요. 전체 다 주느니 가구 수가 몇 명, 가구 수에 따라 어떻게 주느니, 그런 거 다 기준이에요. 세분화하는 기준, 전체 국민들을, 전체 가구들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14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세분화를 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가 지리라든지 도시 규모 이런 게 지리적인 이런 세분화라고 그러면은 인구 통계는 인구 밀도라든지 기후 이런 것도 지리적이죠. 인구 통계적인 연령이라든지 가족 규모, 가족 생애 주기, 그러면 이거는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 소득, 또 직업 이런 것들, 또 교육이 중졸이냐 이하냐, 고등학교냐, 대학교냐, 대졸이냐, 대학원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학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 문맹률도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다 글을 읽고 누구나 다 계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졸이 이제 80%도 넘을 거예요. 80%. 참 엄청난 나라죠. 우리가 보통 대학이다 그러면은 그 중고등학교를 중등교육이라고 그러고 대학은 고등교육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같아도 대학이 한 30%?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참 80% 문맹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따라서 또 뭐 세분화가 될 수 있죠. 서로 우리가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뭐 마호메트 회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인종이 또 중요하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시안계냐 히스패닉이냐 뭐 기타냐 이것 따라 흑인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말 쓰고 세대에 따라서 신묵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 G세대 G세대 많이 써요. G세대. 지금 밀레니엄 베이비들 있죠. 밀레니엄 세대 다음 세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G세대라고 또 얘기를 해서 Y세대와는 밀레니엄 세대인 Y세대와는 또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그런 세대를 G세대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미국같이 미국은 멜팅팟 이런 말 하죠. 인종의 도가니 그래가지고 국적이 되게 다 있고 또 사회계층은 최하, 하상, 근로, 중간, 중상, 상하 뭐 이렇게 6가지, 7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다음에 심리도식적인 거라고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위에 것들은 뭐 호구조사 같은 거로 해서 그 사람의 그 데모그래픽 배리어블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가지고 그거를 했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태도, 의견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성,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분화하는 게 더 잘 설명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거를 우리가 심리도식적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 먹고 야 뭐 가난하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좋은 뭐 것들을 안 사 입고 뭐 안 사 쓰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덜 넉넉해도 내가 휴대폰은 제일 좋은 거 살래. 그래서 뭐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그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뭐 젊은 거 안 입고선 뭐 이렇게 그거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나이가 많은데 패셔너블하게 굉장히 원색적이면서 좋은 것들 아니 좋다기보다 젊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인구 통계적인 그런 변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뭘 설명이 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관, 개성 그런 변수들이 오히려 설명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게 심리도식적 세분화, 사이코그래픽 베리어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마지막은 행위적 세분, behavioristic segmentation 이건 뭐냐 하면 얼마나 내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응?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관심이 많고 사용을 많이 해봤고 많이 구매를 해봤고 이거가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얻고자 하는 혜택이 내가 출퇴근용이냐 나는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그거 하고 싶으냐 나는 속도를 즐기느냐 나는 레저로 놀러 가는데 하느냐의 그런 어떤 자동차로부터 얻고자 하는 혜택이 다른 거냐 이거를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또 맥주 같은 거나 술 그러면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그쵸? 헤비 유저, 라이트 유저, 미드 유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고 뭐 헤비 스모커, 뭐 라이트 스모커 이런 얘기 담배 같은 거를 많이 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는 얘기지만 라면을 먹으면은 항상 똑같은 라면을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짜파게티를 합시다. 짜파게티만 계속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막 이렇게 버라이티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고 구매 준비 단계가 미인지 상태인가 인지 상태인가 숙지 상태인가 관심 상태인가 희구 상태인가 구매 의도가 어떤가
이런 거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제품 태도, 제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인가, 관심이 없는가, 부정적인가, 적대적인가. 그래서 그 145페이지 보면은 행위적 경우에 그 밑에 부분은 행위에 의한 시장 세분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리 도식적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러면 이렇게고 인구 통계적 그러면은 인구 통계적 아마 연령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회 계층까지가 인구 통계적. 네. 그리고 맨 위에가 지리 도식적 기후 인구 밀도 도시 규모.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살고 애를 낳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애들이 결혼을 하고 대학에 갔다가 결혼을 하고 그럼 독립해서 노년이 되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그 주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구매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27%가 넘고 과거에는 전형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들이 같이 살았고 자식도 최소한 2명 이상 다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애를 안 낳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을 세분화한다든지 그러는 게 더 힘들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있으면 전체 시장에서 비슷한 요구와 욕구를 슬라이드를 보시면 비슷한 요구와 욕구를 공유하는 고객 집단 A group of customers who share a similar set of needs and wants set 하면은 집합 이런 말입니다. 집합 set theory 그러면 집합 이론이 요구라든지 원츠 제가 needs, wants가 어떻게 다른지 알았죠. 있는 그대로의 가지고 있는 요구를 needs라고 그냥 번역하면 이거 뭐 먹고 싶다 이런 거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햄버거가 먹고 싶다,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건 원치라고 그랬죠. 문화적으로 그런 게 유사한 set of needs and wants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 집단을 세분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죠. 알겠죠? 뭐 하나의 슬라이드로 딱 얘기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고 과거에 오랫동안 이 시장 세분화라는 것만 가지고 한 챕터로 굉장히 길게 설명한 그 마케팅 관리론이나 마케팅 원론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한 거를 다시 이제 얘기하면 지리적에 따라서 국가, 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시, 군, 구 뭐 이렇게 되고 닐슨, 클라리타스, 프리즘, 포텐셜 레이팅 인덱스 바이 집 마켓 우편번호죠. 집 코드 하면 우편번호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부, 또 가족생애 주기,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또 도시화, 얼바나이제이션. 예? 세상을 바꿔놓은 게 얼바나이제이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도시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이다.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뉴욕 요쪽이 과거에 뭐 이제 그 철강이라든지 이런 화학공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그 미시간이라든지 인디애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뭐 위스콘신 이런 데로 가면은 또 그 농작물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러스트벨트 지역 미국의 어떤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뭐 도시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그러는 거를 파고 들어가서 뭐 선거에 이기고 그랬다 뭐 이런 게 또 있죠. 그리고 또 미국 같으면 인종이랑 민족, 또 이동성, 모빌리티 이렇게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닐슨은 유명한 그 마케팅 회사예요. 마케팅 조사 회사인데 닐슨 클라리타사에서 얘기한 포텐셜 레이팅 인덱스 바이 집 마켓.
그래서 지리 군집화 접근법을 이용해서 50만 개 이상 미국의 주거지역을 프리즌 군집이라 불리는 14개의 다른 집단과 66개의 다른 라이프 사이타의 세분시장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풍요, 가족 생애주기, 도시와 인종, 유동성에서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세분화는 연령과 생애주기, 또 삶의 단계, 성별, 인종과 문화, 뭐 세대가 X세대냐, 뭐 Y세대냐, 베이비붐 세대냐, 침묵 세대냐, 뭐 또 뭐 그런 거, 또 소득으로 어떻게 나뉘냐, 요거 볼 수 있고. 요거 심리도 직접 세분화 나오고 하니까 뭐 이거 다 설명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챕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15분. 아까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했지만 일단 다음 주에 계속 수업은 하고요. 지금 7주차고 8주차에 계속 수업은 하고 중간고사는 아마 좀 연기했다가 기말고사랑 같이 치르던지 나눠서 하여튼 치르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수업 듣고요. 책 잘 읽고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뭐 STP 이래가지고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세분화, 표적화, 정의화 그래가지고 찾아도 많이 나올 거고 미국 영어로 된 것도 많이 미국 영어 유튜브도 많이 나올 거고 한국 유튜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들 많이 하고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서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연락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